자, 2부입니다. 제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요. 저희 동영상 밑에 강준영 교수님 나오신다고 다 적혀 있다는 걸 버젓이 버젓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성함 석자가. 그러니까. 자,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졌죠. 예, 갑자기 뭐 진짜 가을이 없어지고 네. 그냥 겨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오늘 외투 안 입고 왔거든요. 아유, 형 미친 줄 큰일 알았어. 났어. 큰일 났어. 아. 나 이러고 왔어 진짜. 그러니까. 반팔 차림으로. 이제 단풍하면 떨어져 있어. 낙엽이 떨어져. 단풍하면 떨어져 있어. 예. 놀이도 안 나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예. 예. 참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 그 금요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 해볼 텐데 3분기 경제 성장률 4.9% 나왔습니다. 이거 돌아서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상당히 선방한 걸로 나오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구체적인 지표는 네. 중국 당국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이 올라온 건 분명한데 산업 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 증가율, 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이런 것들은 계속 답보 상태거나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할리데이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휴일 경제학. 그러니까 국경절 이제 있었죠. 국경절 휴가 뭐 이제 이런 데 옛날만큼 안 쓴다고는 합니다. 예, 중국 예. 사람들도 지갑을 안 여는데 어. 어쨌든 그런 거에 영향이 조금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 숫자를 잘 못 믿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이번 그 4.9% 성장률의 이면에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경제가 조금 반등에 들어섰다는 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철도 화물 운송량이라든지 전력 사용량이 과거보다는 좀 개선이 된 면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게 본격적으로 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PPI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통 이제 재조정해가지고 뭐 환산을 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그런 그 GDP 재조정 수치 재조정으로 인해서 예. 조금 더 좋게 나온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은 한 4.4% 정도인 거에 비해서 예. 4.9%가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정부의 목표가 5%대 성장인데 이 4.9면은 우리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1분기가 4.5%, 예. 2분기가 6.3이고 이번에 4.9니까 누적해서 평균으로 보면 5.2%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4, 4분기에 4.4%만 해도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중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만큼 또는 정부 예상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예.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태로 나가면 5% 성장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뭐 많은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4, 4분기도 4.8에서 4.9% 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5.1%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근데 참. 예. 소비 효과가 좀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4분기에도 혹시 그런 휴일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는 원래 노동절 휴일과 노동절 휴일. 국경절 휴일이 제일 크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는 당장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은 4분기에는 이제 밀어내기 수출과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그거를 좀 카바를 보통 하죠. 재고가 많고 요새 그 중국 그 이 소위 구매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료 배송이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싸게 막 팔고 있어요. 그 앱들이 알리바바 예. 익스프레스나 이런 데를 보면 그게 이제 일단 재고 정리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를 풀어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려면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소비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재개되고 산업 생산이
커지면서 실업률이 개선되고 네. 이런 게 이제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해외로 수출이 되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는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쨌든 시장의 예상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중국 정부는 이걸 끌고 가야겠다. 실제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대출 완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아 이게 이 정도면은 되지 않나. 아직도 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네. 이 정도면은 완만하지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또 동결을 해서 지금 놨거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본인들도 이 본국 정부도 이 안도의 한숨을 조금 쉬는 거 아닌가. 아.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그럴까요? 외부에 있는 이제 월가의 뭐 투자자라든지 월가의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곳들도 사실 연초부터 한 해 내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트렌드였었잖아요. 좀 이렇게 바꾸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뭐 대거 바꾸고 있죠. 아, 그래요? 예, 대거 보통 이제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를 보였는데 전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0.2에서 0.3씩 상향 조정을 했어요. 아, 0.2에서 0.3씩 상향 조정을 한 것은 야, 요번에 4, 3분기에 어떤 흐름이 좀 폭발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는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왜 내렸냐면 아 이거는 약간 수치의 조정에 의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내렸고 IMF도 내렸어요. IMF도 이게 정상적인 어떤 형태의 경기 반등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그 미국과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 위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뭐 네. 앞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겠지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 경기 예측 기관들은 보통 5% 초반대까지 지금 전부 상향 조정을 해서 중국 경제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예.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네, 네. 그거 정말 많이 내놨잖아요. 경기 부양책. 네. 근데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지금 중국 성장이 그래도 뭐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그분께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돈줄이 막혀 있었던 데 대한 예. 유동성 공급, 뭐 금리를 가지고 약간의 조정, 특히 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이 저 자금이 안 돌아서 특별히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정책들을 한시적이지만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숨통을 조금 돌린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구이엔 같은 데가 이제 중국 민간 1위 업체고 사실 비구이엔은 중국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동산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문어발식 확장을 별로 안 했었고 그리고 주택도 굉장히 고급 이미지로 짓고 네. 일종의 좀 상징성이 있는 그 업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업체마저도 부동산 시장에서 영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정부가 약간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힘을 못 쓴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 심리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 심리가 죽으면은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일선 도시라고 그럽니다. 일선 도시는 보통 인구 1,000만 이상의 베이징, 상하이 이런데 네. 일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는 조금
회복이 됐어요. 일선 도시는 거래가 회복됐다는 게 가격이 예, 올랐다는 가격도 건가요? 조금 오르고, 가격도 조금 예, 오르고. 거래도 조금 이제 탄력을 받고. 그런데 역시 이제 뭐 2선 도시, 3선 도시, 지방 도시들은 이제 인구 500만 이런 데 3선 도시 이런데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런 데는 여전히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택 수요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예. 고령화되니까 새로 옮겨가는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줄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그 소위 지방 정부의 토지 사용권을 사서 예.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지방 정부 재정도 보충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로서의 부동산 개발.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중국 지방 정부가 재정의 한 40%를 네.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갑자기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품이 나타나던가 뭐 회복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일단 업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자산을 다 팔아서 처리하고 심지어는 그 CEO의 모든 재산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자구책을 해본 다음에 워낙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뭐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하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뭐 계약금을 집어넣고 무슨 계약금을 집어넣어요? 이제 아파트를 네네. 일반 민간 네. 네. 그 실질 구매자들이 네. 돈을 집어넣어놓고 지금 아파트 건설이 멈춰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가끔 보면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 중국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해서 막 해외로 보내고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더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구이 위안 같은 곳이 지금 채권도 디폴트된 상태잖아요. 네, 못 갚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먼저 야뭐 자산 팔 수 있는 거 먼저 팔아보고 이제 너 그 회장님 좀 재산도 넣어보고 하는 과정을 지금 안 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은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아직 그래요?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일단 현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을 분양만 되면은 그럼 할 수 있는 성공이죠.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침체가 계속되면 중국 경제에 아주 부담을 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죠. 제가 언제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남항공, 하이난항공이라고 네. 그 민영 항공이고 굉장히 프리미엄 항공이었어요. 근데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예, 그럴 때도 똑같이 자산을 다 팔고 결국은 이제 민항에서 국영화했는데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를 중국 정부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조 조정이라는 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도한 자금 투입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부동산 이런 뉴스가 있어. 어제도 카더라. 이거는 이제 음모설. 네. 음모설.
비구이한 CEO가 도망갔다. 예. 아, 맞아요. 별 얘기 다 보셨어요? 나옵니다. 지금 네,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뭐 물론 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현실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이 채권도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자본주의 시장이 워킹을 하는 곳에서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디폴트는 됐는데 근데 뭔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안 터지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1차 부도, 2차 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긴 도미노.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달러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것도 안 갚았는데도 괜찮네? 막 이런 건데 지금 어느 정도의 위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1,540만 불 못 갚은 거니까 네. 사실 전체적인 비구이엔의 규모로 보면 그건 뭐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네네. 아닌데 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 돈도 안 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시장에 그렇죠.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도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흑자 부도도 나고 네. 내게 받을 게 100만 원 있는데 10,000원 못 갚아서 망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되려면 결국은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랭킹 1, 2, 3위 민간 기업이 다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고 네. 또 지방의 작은 부동산 기업들은 뭐 이미 100여 개가 도산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그걸 믿고 주택을 실구입하겠다는 사람들도 또 없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돌려놓느냐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가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외에서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부동산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재정 자금을 충당하고 또 그걸 가지고 경제 발전을 추동하던 시대는 지났다. 빨리 손절하는 게 낫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 부동산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디폴트가 났는데도 괜찮다는 거는 사실은 이 거의 모든 부동산 기업들이 정부의 비호하에 성장을 한 거죠. 네. 정부가 다 봐주고 다 이렇게 알선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책임을 덜 지게 되니까 이게 공생 구조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CEO가 뭐 도망갔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네.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걸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 요번에 그 중국 정부는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양보다 질적 성장, GDP 무용론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구조 조정을 그 인위적 플러스 자연적 뭐 이런 걸 좀 섞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제가 뭐 시주석한테 물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모시죠. 혹시 나중에. 그럴까요? 저는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제 또 한번 질문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돼요. 어차피 부동산으로 부양하는 거는 거의 뭐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부동산에 있는 부채부터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우선이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소비해서 좀 부양을 먼저 하고 이 시간 좀 벌어보자. 이 정도의 상태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 이제 벌어보자가 아니고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기댈 상황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왜냐하면 중국의 1년 GDP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됩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우리가 뭐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산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내수가 훨씬 큰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그 내수 중에 부동산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내수를 진작을 시켜서 경기를 돌리는 게 맞는데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분야에서라도 내수를 키워서 내수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 중국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지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내수가 정말 중요한데 네. 인구 구조가 또 출생률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네네. 미래를 보게 되면 이 내수가 살아날지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만큼의 그런 어떤 정말 황금기를 그렇죠.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걱정이 중국도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예. 그 사실은 내수 진작에 관한 거는 약간 정치적 의미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수출에 목매달고 있다가 세계 경제의 경기가 나빠지면 중국이 한창 수출을 통해서 네. 살을 때 그러면은 중국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그 당시에도 10억이 넘었는데 특히 예. 주롱지 총리 때 그랬던 어. 거예요. 92년, 네. 93년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외부 환경에 덜 휘둘리려면 내수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아. 이걸 벌써 한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는 게 몇십 년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왔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전철이다 그러는데 일본은 선진국에서 당했지만 그렇죠. 중국은 지금 올라가다가 그러네. 또 목표 보고 지금 침체로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한 시스템, 이 성장 동력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신경 쓰는 게 AI, 뭐 이 2차 전지 이런 걸 갖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안 돼, AI는. 네. 반도체 안 돼. 또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 사면 초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국 최근에 이제 첨단 반도체 약간 성능 낮은 첨단 반도체까지 이제 중단을 시킨 거잖아요. 수출 중단을 시킨 거잖아요, 미국이. 그럼 중국은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사양산 반도체까지 해버리면 네. 저사양 반도체는 미국이 규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우회 수입이라든가 이런 네. 걸 해왔어요. 자기네들은 직접 못 만들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살짝 바꿔서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화웨이가 7나노짜리를 탑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7나노는 이 노광 장비가 EUV 장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덜란드 ASML이 DUV는 팔았단 말이죠. DUV를 여러 번 하면은 만들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율을 못 맞추죠. 이 소위 그쵸. 평균 수율을 못 맞춰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거 저사양도 그냥 놔두니까 뭔가 저걸 가지고 계속 하는구나. 왜냐하면 반도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오래 만지면 아. 결국 비슷하게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첨단 장비가 없어서 망치를 줬는데 망치로 핸드폰을 만들고 있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그냥 규제를 하면 미국도 좀 낯이 뜨거운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매출을 한 20% 올리는데 그거는 사실 시장 경제 원리에도 위배되잖아요.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쵸. 보면 아니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 마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갖다 붙인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게 선의에 이용되지 않고 군사 군사적으로. 장비로 이용이 되고 이 군사 장비로 이용이 돼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1개 나라와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는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런 대로 우회 수출한 거를 돌아서 사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회 구매로까지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중국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예. 이거는 뭐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 중국을 고사시키려는 거다. 근데 별로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이 마땅한 카드가 없는 카드가 거네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꺼낸 게 뭐 그럼 우리도
갈륨하고 그렇죠. 게르마늄 오늘 흑연. 네, 뭐 그런 거 하겠다. 네. 그런데 그게 뭐 중국이 다 하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 소매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금융에 대한 타격을 입히려는 거. 어. 왜냐 이런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네.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요 반도체 저사양 반도체 수출 AI 칩 수출 통제가 이 하마스 이스라엘 사건으로 인해서 중러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경책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 G20에서 또 네.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사전 경고의 성격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약간 기싸움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기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서 우리한테 너무 커서. 그렇죠. 네, 두들겨 맞.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연합에서 중국 전기차가 보조금으로 지금 싼 값에 들어와서 지금 유럽 맞아요. 시장을 다 먹고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보조금 조사할 거고 12월에는 어떤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안 줄지 정할 거야. 이 지금 네, 계획을 네. 갖고 있잖아요. 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EU가 성장 동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EU가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고 네. 그중에 이제 전기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네. EU 거보다 한 20% 정도 쌉니다. 음. 그리고 중국 전기차는 뭐가 있냐면 자기네 2차 전지 메이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싸게 갖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 거를 사서 매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 예를 들어서 비아디 같은 데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 전기 자동차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테슬라 턱밑까지 따라왔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안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EU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10%의 관세를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20에서 25% 관세가 그렇죠. 네. 되겠죠. 지금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27.5%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중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움직일 거고 특히 EU가 유럽에 있는 몇몇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중국에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이 전기차 공장에서 들여오는 그러니까 EU 국가의 자동차에도 그런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폴스타. 예,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리 자동차 거지만 네, 네, 폴스타도 붙이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예를 들어 들어서, 벤츠. 벤츠, 네, 좋아요. 벤츠 전기차가 중국에서 생산되면 벤츠 전기차 중국에서 생산되면 그거도 붙이고. 예, 붙이고. 예, 그래서 어. 중국에서 그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생산력 경쟁력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유럽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네.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주판안을 튕겨보면서 또 다른 중국과의 교섭 뭐 또는 이런 것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중국은 지금 반도체는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길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나마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이 배터리는 자기네가 원료 공급도 광물로 가능하고 또 이제 소위 복합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사실 상당한 가성비 경쟁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밀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타깃이 되고 있는 몇몇
이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EU에서 요번에 예. 보조금 조사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근데 이럴 때 항상 걸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가 어떤 대외 정책을 세울 때요. 나는 니네 국가가 싫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세울 걸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자 유럽 연합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데? 아 우리 동맹 아니었어? 근데 왜 우리한테 왜 이래? 이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참 맞습니다. 속상하죠. 음. 근데 결국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결국 유럽도 지금 다른 성장 동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 지금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아니고 실제로는 전자제품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죠. 예, 이제. 컴퓨터예요. 예. 이거마저 잃게 되면 이거는 유럽이 향후에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G7 히로시마 회의에서 올해 그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 원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은 원래 EU 집행위원장이 한 말이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갈라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이 기업들이 중국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은 디커플링 당신들은 하려면 해라.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겠다. 근데 미국도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히로시마 회의에서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디리스킹을 하면서 그게 이제 위험인 거죠. 위험 관리니까 당신들과 거래는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야겠다. 그 첫 번째 EU의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전기차, 비아디 전기차로 꽂힌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참. 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의 또 먹거리이다 보니까 예. 전기차와 배터리.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전쟁 예, 이런 일도 있지만 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또 1대1로 예, 10주년을 맞아서 또 네네. 이제 또 과시를 좀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상태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과 푸틴의 어떤 야 우리 뭐 끈끈한 우정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대미 연대라고 봐야죠. 미국을 앞에 두고 특히 이제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고 예. 지금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이번 중동 전쟁의 원흉이 미국의 중동 정책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전선이 형성이 됐냐면 미국과 EU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는 그- 팔레스타인을 네네. 지원하는 거예요. 중국은 하마스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팔레스타인. 지원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처음에는 중국도 이스라엘과 약 한 200억 불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반이 이 전자칩 거래예요. 아 이스라엘하고 중국이요? 네, 이스라엘이 사실 상당히 그 파운드리도 강하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회적으로 그런 데서 많이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중립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아랍이 뭉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각을 세우는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러시아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고 신경을 쓰게 되면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이 빠질 거고 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네. 이게 역전이 또는 자기네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양안 관계, 대만 해협 가지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신경을 쓰게 하는 게 자신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푸틴의 입을 통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거는 침공이 아니고 다
작전이다 군사 행동이고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사실은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하마스가 절대 이스라엘을 못 이기죠. 군사력도 그쵸. 그렇고. 네. 근데 왜 저런 무모한 시도를 했을까? 뭐 하마스 대장을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를 하면 네. 이게 이제 분위기가 대기결 분위기보다는 사우디와 이란이 중동의 이 수니파 시아파의 맹주란 말이에요. 예.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미국의 평화 분위기 뭐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타당의 아바스 정부가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있고 자기네는 무장 정파인데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까지도 이게 잘못하면 유야무야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공격을 해서 범아랍권 대 이스라엘권의 구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네. 항상 그래 왔고 네. 그런데 이제 전쟁에는 그 비례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맞은 만큼만 때려야지 더 때리면 안 된다. 센 국제법 놈이. 같은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한테 때려봐. 그럼 내가 너 바로 다 완전히 보내버릴 거야. 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원래 그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세계적인 첩보기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음모론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는 그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구조 때문에 더 강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이 돼서 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갔잖아요. 네타냐후를 네.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도 고민이 있죠. 뭐가 고민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확전이 되면 네. 확전이 돼서 혹시 중동 산유국들이 끼어들면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네. 석유가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말레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네. 대만 해협을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지원을 하지만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러 원래 간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이집트 막 이렇게 해서 평화회담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좀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은데 국제 유가까지 들먹거리고 또 이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 당장 내년 선거에 영향을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제 고민인 그런 네.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걸 싹 일정 부분 즐기는 면도 그러니까요. 있다. 네. 이번에 1대1로라는 게 140개국이 참가를 하고 네.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1대1로 해서 1대1로와 관계된 데가 152개 나라예요. 네. 그리고 30개 국제기구. 그러니까 미국 말고도 물론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거대 이런 실체 국가들은 없지만 그게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고 요새 뜨는 말로 글로벌 사우스란 말이죠. 네.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맹주로서 내가 나서고 있다. 이런 세과시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다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중러가 합심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딱 겪으면서 하는 거고 거기에는 다 자신들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큰 틀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어느 때보다 네. 국가 간의 이 셈법